네, 올해 2024년 국제 정치 정세를 볼 건데요. 먼저 네 차례 나눠서 합니다. 주체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치 정세가 첫 번째 순서이겠습니다. 국제 정세 구도를 주체를 중심으로 한 정세 구도에서 주축, 강대국 정서, 그다음에 그 강대국에 종속되어 있는 하위 동맹들의 정서,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쟁점에 있어서는 이제 이 미중로의 권력 지형에 따른 국제정세의 가변성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 대만 대치를 보겠습니다. 자, 국제정치 정세는 주체 측면에서 주축, 강대국들 간의 정세죠. 주축들의 하위 동맹들의 정세로 나눠볼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는 세계 정세와 국지적인 지역 정세로 보는 수 있습니다. 주축들 간의 정세는 이제 세계 지배자인 미국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기존의 구도는 이제 미국의 일강 패권자죠.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중 경쟁자, 미국의 협력적 부장국이 인도, 미국에 저항하고 있는 부장국인 북이나 이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가시하면서 경제적 군사적 추격을 가속화하자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중국의 경제 전쟁을 선포했죠. 그게 반도체 공급망 관련된 공급망 서프라이 체인을 둘러싼 겁니다. 타이완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적 갈등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 변화는 미국의 국가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시작했지만 바이든 역시 그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이제 미중 신냉전이다 이렇게 과대평가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착시에 불과하고 미중 협력 시대가 일부 조정되었지. 신자유주의 이후에 미중 분업이 일부 조정되는 이게 이제 현실적입니다. 미국 역시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가 적대 관계가 아니라 경쟁적 협력 관계에 정립을 하고 일시적인 디커플링, 미중 협력 관계를 해소, 붕괴시키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후퇴해서 디리스킹해서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지원하는, 즉 중국 위험이죠. 중국 위험을 감소시키는 중국의 추격을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맥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대자본들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의사가 시진핑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을 때 이들이 시진핑을 면담했고 심지어 중국까지 방문하면서 미국의 정치 권력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강한 중국에 이어 푸틴의 강한 러시아, 해보죠. 이것이 아시아가 됩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고 있죠. 중국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경제전쟁과 군사적 긴장, 러시아는 실제로 이제 대리전, 우크라이나의 대리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작용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 시대를 가속을 시켰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를 협력하지 못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치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이 중러 분쟁 시기에 중국을 지원함으로써 중국과 국교 관계를 성립시켰듯이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이 위기에 빠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거든요. 미국은 이러한 강한 드라이브 정책,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하는 정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고 미중로의 협력 시대를 제한적으로 시키려는 게 미국의 이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의 관계는 경제가 갈등, 제한적 협력으로 나타나고 이제 간의 혼란한 국제 정세를 보여주고 그런 와중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혼란은 당분간 이어지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타이완 긴장이 미중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올해 2024년은 이러한 대결에서 벗어나려는 추구 전략이 가셔야 될 것이고 특히 이 고금리, 고물가, 이민 문제 등 국내 문제가 올해 미국 대선의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민주당조차 추구 전략이 불가피한 상황. 결국 2024년 주축 정세는 제한적인 미중 협력 구도가 안정화되기까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미국 중심의 미중러의 대치와 협력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미중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미중러 강대국들의 대치를 활용하고 자신을 축으로부터 배제하려는 그런 미중러 저항에서 미국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축으로서의 위치를 정립하려고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러시아의 값싼 원유를 대량 구매한 보듯이 미중로의 경제력도 독자로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고립시키려고 우방국에게 많은 압력을 가했는데 인도가 러시아의 값싼 원유를 대량 구매했지만 미국은 인도에 대해서 이렇다 보고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만큼 인도의 위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즉 인도 입장에서는 미중로 플러스 인도라는 4강 시대를 열겠다는 게 인도의 법안입니다. 이미 두 차례 국경 분쟁에서 중국이 전투에서 승리했죠.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일방적으로 중국이 분쟁 지역에서 철군을 합니다. 이런 행보가 보이듯이 중국이 인도를 주적으로 삼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죠.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전투에 승리했지만 일방적으로 철수한 인접국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부담하고 있다. 미국과 경쟁해야 되는데 인접국과 적대적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중국의 고국에 맞지 않겠다. 인도 역시 4강 시대를 열려면 중국과 인도의 대결 구도라는 기존의 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차례 중국과의 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해서 중국에 복수하겠다는 것. 이런 입장이라면 미국의 전략에 말려든 거죠. 중국과 인도를 적대시하게 해서 인도를 자기 편으로 끌어오겠다는 그런 미국의 전략에 말려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3위의 경제대 미국, 중국, 다음에 인도 이거를 자리에 올라서 미중러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생각. 이미 인구 측면에서 올해 인도는 중국을 두고 세계 1위의 인구 랭크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각 나라의 기술력은 점차적으로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나라의 국력은 인구가 좌우하게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인구가 계속 성장한다든지 인구가 많다는 것의 미래의 잠재적 성장력이 현재로서는 최고 순위라. 중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잠재적 성장력이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러의 협력에 맞서려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란과 같은 이러한 저항 국가들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는 것은 회피하고 있다. 결국은 이란과 같은 미국에 대항하는 나라, 베네수엘라도 비슷하게 쿠바 이런 나라들을 유령 취급을 하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나라들은 자신의 생존과 발전,
이란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순위파,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킨 그러한 전술을 채택할 겁니다. 이를테면 북과 이란은 핵전력을 강화하고 중도와의 협력에 편승하면서 아시아라든가 중동에서 반미전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편승하는 과감한 전술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 과거의 정권이 오바마 정권에 했던 이란과의 핵 합의가 트럼프에 의해서 파탄이 났는데 그거를 핵 합의를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당시의 입장에서 이란과 미국은 핵 합의를 재협상해야 되는데 그게 이란이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다. 강대국이 아니라 거기에 종속되는 하위 동맹들의 정세를 보였습니다. 미중러의 관계가, 주축들의 관계가 과거의 경쟁과 대치해서 제한적 협력으로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하위 동맹들은 그런 협력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국제 분쟁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축의 하위 동맹들, 또 한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도 미국의 하위 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축 미국의 패권 정책, 세계 지배의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축에 접목되어 있다. 미중로는 자신들은 전면적인 세계대전을 하지 않으면서 경쟁과 협력을 하면서 하위 동맹 국제 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듯이 전쟁을 불사하는 줄서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신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라늄을 러시아 우라늄 수입해 보셨습니다. 이중 플레이라는 국내의 비판. 자신의 동맹에게는 중로와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오히려 중로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 비판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하원에서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제재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핵무장, 미국을 단번에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핵무장 국가로서 전략무기에 대한 협상, 이러한 것들, 러시아와 강한 대치, 러시아의 전면적 러시아와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이라는 걸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중국에게 값싼 공급 제품을 만든다. 첨단 산업은 신경 쓰지 말고 값싼 경영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의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이후에 중국이 미국의 공장이 되면서 미국 소비자에게 봉사했던 것, 그 수준, 그 수준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은 중국과 러시아와 이처럼 필요하면 협력을 하면서도 호주, 일본, 한국, 대만 같은 하위 동맹들 중로와 경제적으로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만 대치, 대만 긴장이나 남북 긴장의 것이 필요하다는 하위 동맹들 미국의 군사적 이익에 목적, 즉 미국의 중로 공세에 목적하나 그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정치적 군사적 긴장 관계를 조성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기에 종속되는 것이죠. 호주는 미국의 이런 요구에 동의하다가 중국과의 경제적 분쟁으로 경제 손실이 커지자 작년 11월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합의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같이 내부적 민주주의 정당성이 낮죠. 국내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을
미국하고 서방 의존하고 있죠. 국제관계에서 서방의 의존하고 서방의 지지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윤석열이 이렇게 많이 해외에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자주권이 제약된 하위 동맹들은 미국의 저항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중로와의 관계에서 미국의 중로 공세에 공세하고 있기 때문에 중로와의 관계에서 냉각관계, 이러한 하위 동맹들, 특히 한국이죠.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는 외교적 자주권이 없기 때문에 중로와의 관계에서 한국이나 대만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호위 작전을 동원하는 중로에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중로는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미국의 중로 공세에 하고 있는 한국에게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관계를 회복해서 중로 공세를 완화시킬 수도 있는 이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냉탕과 온탕을 바꿔가시고 미국의 종속된 하위 동맹일수록 특히 한국이죠. 중러의 긴장,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전쟁이 가능성이 대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유럽을 러시아로부터 떼어누르는 미국의 대러 전략의 희생적입니다. 대만 전쟁도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남한이죠. 남한을 중로와 단절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핑계로 삼아서 중로 봉쇄 전략, 군사 활동지, 군사 활동에 남한이 가담할 것을 압박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과 플랜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아시아, 대만 간반도에서 실제 전쟁보다는 군사적 긴장 수준을 일정 부분 유지, 통제함으로써 대만과 한국에게 분기를 미국이 대만과 한국에게 분기를 이런 수준에서 유지할 것입니다. 지정학적이죠. 지구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국제정세를 본다면 미중러 간의 세계대전은 불가능합니다. 해군자는 국가이고 무슨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세계대전은 불가능하지만 하위 동맹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위 동맹을 준수하기 위한 국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적 차원의 미중로의 신냉전이라는 것은 과도한 평가이지만 동아시아나 동유럽에서 보시 국지적 냉전은 현실이다. 국지전은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어나거나 혹은 미국의 이러한 약한 고리를 노리는 도전국적 그런 국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 이란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수동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의도한 지전이죠. 팔레스타인 전쟁은 구조적으로는 미국의 친이스라엘적인 중동 정책의 구상주고 미국은 왜 이스라엘을 보호하냐? 물론 성경의 나라죠. 성경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어떤 문화적 기원에 대한 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하나의 제국이죠. 이슬람 제국, 과거에 같은 이슬람 제국이나 그것은 이슬람 국가 안에 이슬람 지역, 중동 지역을 뒤흔드는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알박기,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동에서 계속해서 일정 부분의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정책이죠. 그 정책에 따라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국가적 정착민 확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성장시키려는 이러한 정책의 구상이죠. 가자 지구에 대한 살인적인 공세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의 저항이죠. 이게 구조적인 원인이지만 바로 이 시기에 지금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일어났다. 바로 이러한 직접적인 촉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취약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유럽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에 그 틈새에서 하마스가 저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전쟁처럼 미국이 직접 의도하지 않은 국지전의 경우에는 미국의 개입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돼서 이스라엘이나 이란과 같은 그 지역의 맹주가 현대적인 자유권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 전쟁을 전망하고 있어서 미국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받기 위한 일정 부분 요약하는 것이고, 이란 역시 시아파의 맹주이기 때문에 가자 전쟁을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일정 부분 상대적 자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확장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미국은 군사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남한이 미국에 의도하지 않은 그런 도출 행동을 하지 않고서 북한의 핵개발이라든가 핵무기 실험, 그렇죠? 미사일 실험 이런 대응해서 남한이 직접적인 행동을 못하게 남한에게 군사적 보증을 공언하는 거죠. 해구산을 공언하는 거죠. 해구산을 공언하고 마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혹은 전술 핵무기에 대한 유럽식 공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입장을 취하면서 북한이 국제적인 행동을 못하게끔 통제하는, 미국이 통제 못하는 돌발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은 위험한 보수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를 충실하게 대변해야지 오버액션은 짓기만 해 실제로 가서 사람을 물어서 사고를 치면 안 됩니다. 고삐를 올려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은 정치 군사적 주도권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두 개의 전쟁으로 두 개의 전쟁이 있고 대만에서 전쟁의 위험성 조건에서 한반도에서 지금 당장 미국이 군사 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군사 분쟁이라는 지금 현실에서는 아주 미국이 세계 결국은 중나 러시아로 하는 대만이죠. 대만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서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에 대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북이 핵 전력을 모두가 이미 하고 있죠. 올해 들어서 엄청난 작년이죠. 유료 없는 전략 미사일 실험을 하고 인공위성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은 오히려 당근같이 냉온탕을 오가면서 군사적 긴장의 조성 수준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두 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